애쓰다. 지친 나를 위해. 지은이. 서덕. 출판사 넥스트북스. 이 책은 일이든 사랑이든 그 무언가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삶에 쉼표 하나를 건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본인에게 찾아온 공황 증세의 원인과 그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혹시나 자신과 같이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을 독자들에게 동지애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께 좋은 책으로 밤을 보낼 수 있게 보답드릴게요. 고요한 당신의 밤을 위해 밤에 듣는 책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애쓰다. 지친 나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잘 쉬는 걸까? 동남아 리조트에서 선베드에 누워 수평선 위 뭉게구름을 보는 게 좋은 쉼일까? 유럽의 어느 뒷골목에서 반짝이는 소품을 발견하거나 펍에서 현지인들과 왁자지껄 떠드는 게 좋은 쉼일까? 밭일을 끝낸 후 흙투성이 손을 씻고 감자전과 막걸리를 마시는 건 어떨까? 비를 피해 들어간 카페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무엇을 해야 잘 쉬는 걸까?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느닷없는 전화였다. 대학교 졸업 이후 수년간 왕래가 없는 사이였다. 서먹할 만도 한데 그녀는 전화를 붙들고 한여름 소낙비처럼 말을 쏟아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눅눅했다. 그녀는 회사에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차가워진다 했다. 공기가 갑갑하여 견딜 수가 없다 했다. 자꾸 눈물이 쏟아진다 했다. 방금 들은 업무 얘기를 잊어버려서 허둥지둥하는 자신이 싫다 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다. 그러나 그만큼 퇴사가 두려웠다. 회사에서 점점 망가지는 느낌이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완전히 망가질까봐 겁났다. 도망치듯 그만두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야 할까봐 두려웠다. 다시 돌아갔을 때 어딘가 하자가 있다는 듯이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두려웠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불안을 털어놓고 싶었고 나를 부여잡았다. 다른 친구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나는 퇴사하여 오래도록 쉬다가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녀는 나의 쉼을 궁금해했고 답을 찾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심한 말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오래 쉬면서 많이 좋아졌어. 그녀는 되물었다. 나도 쉬면 나아질까? 무엇을 해야 잘 쉬는 걸까? 그냥 쉬면 돼.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어. 무언가 쥐어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녀는 당장 쉬어야 할 상황으로 보였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다. 저마다 처한 현실이 다를 테니까. 누군가는 쉬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쉬면서 무기력하게 침잠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아이를 키워야 한다든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든가 러시앤캐시에 몇 천만 원 빚이 있다든가 일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크다든가. 나는 그녀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섣불리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주제 넘은 조언인 것 같아 말을 머금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쉼은 너를 망가뜨리지 않아. 너를 망가뜨리는 건 너의 불안과 강박과 긴장일 뿐이야. 머리가 시키는 거 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걸 해. 몸한테 쉴 시간을 줘. 그냥 쉬면 돼. 부디 애쓰지 마. 어쩌면 이 책은 친구의 질문에 대한 긴 대답일 수도 있겠다. 무엇을 해야 잘 쉬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할 수 없다. 쉼의 모습은 다 다르고 즐거움의 형상도 저마다 다르다. 다만 어떻게 해야 잘 쉬는 걸까에 대한 나의 경험은 그녀에게 말해줄 수 있다. 잘 쉬려고 애쓰지 않는 마음, 무의미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행동이 나에겐 정말 잘 쉬는 것이었다. 나 역시 그녀처럼 회사가 괴로워서 퇴사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딘가 망가졌다는 느낌이었지만 회사 생활을 하며 완전히 망가진 것만 같았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일을 할 때 항상 조바심이 났고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무언가 해야 할 것만 같은 조바심이 들었다. 일하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일했을 정신이 부족했다. 세상에 온통 싫은 사람투성이었고 그만큼 내가 싫었다. 우울했고 불안장애가 있었고 공황발작이 일어났다. 회사를 그만두고 쉬면서 나는 정말이지 잘 쉬고 싶었다. 구겨진 마음을 펴고 싶었고 빨리 회복하고 싶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고 답이 될 수 있는 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런 행동과 마음은 답이 되지 못했다.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말은 세상에 많았지만 읽었을 때 잠깐 위안을 줄 뿐이고 말이 자취를 감춘 자리에 남은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다. 한참을 쉬다 보면 나아진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괴로웠다. 오래 쉬면서 겨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애쓰는 만큼 쉼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마음의 많은 문제는 애쓰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일을 더 잘하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좋은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웃음 짓고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며 속이 썩어갔는데 쉼마저도 잘해보자고 애쓰고 있다니. 애쓰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서 어느 순간 애쓰지 않아도 될 쉼마저도 쥐어짜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쉬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다. 오래도록 쉬었다. 그것은 애쓰며 살던 나의 관성에 대한 저항이었다. 애쓰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 몸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아졌다고 친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예전에 나는 괴로웠고 쉴 때도 괴로웠고 쉬고 난 이후에도 때때로 괴롭다. 괴로움의 정도는 덜해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나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나는 더 나은 사람 대신 나와 더 친한 사람이 되었다. 지금의 나는 괴롭고 예민한 나를 그리 싫어하지 않는다. 오래도록 할 일 없이 쉬며 간신히 할 수 있게 된 말이 그게 나인 걸 어쩌라고 였다. 그 한마디를 몸으로 느끼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싫어하던 나의 부분들과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나의 감정들을 바라보고 고치려 노력해보고 다독이며 그것들이 나의 부분이라는 걸 알아갔다. 예전에 나는 어딘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으나 나는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다. 내 스스로 절박하여 망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천천히 쉬는 와중에 생각이나 문장이 몸에서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다. 그 감정과 문장들이 모여 이 책이 되었다. 이 글들을 온전히 나의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많은 사람의 말과 글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고 쉼의 과정을 통해 소화가 되어 나의 말이 되었다. 이를테면 심리상담사 이인숙 선생님의 말이 그러하다. 그녀는 나의 상담 선생님이고 나는 그녀와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래오래 쉬는 동안 스쳐 지나갔던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몸에 녹아들어 나의 방식으로 문장이 되었다. 나는 내 몸에서 나온 나의 말과 그녀가 나에게 심어준 말을 구분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나의 글이라 하지만 출발은 여러 사람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그 문장들을 대표하여 심리상담사 이인숙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한다. 괴로웠던 나와 괴로운 나의 친구 사이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한다.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애쓰는 것이 괴롭지만 여전히 애쓰는 사람들, 힘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만드는 사람들, 망가질까 두려워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사람들, 쉼에 있어서도 잘 쉬어야 한다는 강박에 애쓰는 사람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러할까? 지금 애써서 괴롭다면 쉬었으면 좋겠다. 회사일지, 휴가일지, 주말일지, 한두 시간의 쉼일지는 알 수 없으나 쉼을 부디 쉼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잘 쉬어야 할 것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애쓰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부장이니 어머니니 친구이니 연인이니 하는 호칭에 당신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은 직급이나 더 나은 연봉을 위해 더 나은 무엇이 되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소고기가 싫다면 고추바사삭도 좋겠다.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당신이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당신의 쉬는 시간에 채워 넣으면 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편히 쉬면 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면 그 쉬는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지 차근차근 경험해보면 된다. 그렇게 쉬며 당신이 당신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나는 그러했다. 아, 그러고 보니 쉬는 방법에는 독서도 있다. 이 책을 사서 읽으면 나도 조금 좋겠다. 일부 쓸모있는 인간이고 싶었다.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 애썼다. 나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랑받기 위해 좋은 태도를 연습하고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할수록 나는 나와 멀어지고 있었다. 다 그만두고 쓸모없는 생활을 한다.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며 그저 몸의 소리를 듣는다. 몸이 말했다. 제발 쉬어달라고. 어느 일요일이었다. 저녁에 아이디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나는 당연히 낮부터 출근을 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막막하기만 했다. 지난번 경쟁 PT 때 팀장이 나를 질책했던 일이 생각났다. 새로 들어온 팀원이 나의 아이디어를 형편없이 볼까봐 겁이 났다. 절박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디어 말고 불길한 상상만 커졌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가? 광고는 내 길이 아닌가? 그만두어야 할까? 그만두면 뭐 먹고 살까? 예전의 옥탑방 반지하 생활로 되돌아가야 하나? 상상들은 점점 커져갔다. 좁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갇힌 내가 떠올랐고 쓸모가 없어져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내가 상상되었다.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상상들이 이어지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호흡이 가빠졌다. 손발이 차가워지더니 현기증이 나서 무릎에 힘이 풀렸다. 안면이 저리다가 마비되어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발이 덜덜 떨려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내 몸이 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한번 공황이 온 이후로 계속 두려웠다. 때때로 숨이 멎을 듯한 상황이 찾아왔고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면 또 공황이 찾아올까 불안했다. 초조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은 주체가 되지 않았고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감정을 추스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었다. 버텨보려 했으나 한계였다. 나는 도망치듯 회사를 나왔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불안과 혼란에 조금 익숙해졌고 겨우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었다. 내 의지에 저항하는 나 비었다. 나 A는 나를 통제해서 무언가를 해내라고 채찍질하고 나 B는 꾸역꾸역 말을 따르며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나 B는 발작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기 전에도 못 견뎌서 종종 아우성을 쳤다. 이를테면 야근할 때 그러했다. 나 A는 조급해서 핫식스와 초코바로 끼니를 때우고 계속 일을 한다. 나 B는 며칠 전부터 계속된 야근에 짜증이 가득한 상태다. 나 A는 나를 움직여서 계속 모니터 앞에 앉게 하지만 나 B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서 나를 휴대폰만 보도록 움직인다. 나 A와 나 B의 갈등으로 인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이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 보면 나 A는 절박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집중이 되지 않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시간을 재어본 적이 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일에 5분쯤 집중한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휴대폰을 들어 30분 정도 보고 있다. 화들짝 정신이 들어 다시 일에 집중한다. 그러나 역시 5분을 못 가고 다시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다. 몸은 피곤해서 쉬고 싶어 하는데 나 A는 절박하기만 해서 나를 한계치로 밀어붙인다. 견디지 못한 나 B는 파업을 일으킨다. 소소하게는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형태로, 크게는 몸의 주도권을 빼앗는 공황이란 형태로. 당황스러웠다. 나는 나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감정에 흔들리기보다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 나는 나를 온전하게 통제하여 다루는 게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억눌리다 못한 나비는 터져나왔다. 찬찬히 나의 과거를 살피다 보니 나비는 나의 인생 곳곳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내 의지로 억누를 수 없는 녀석.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 뒷전에 밀려있던 나라는 녀석. 녀석과 적절히 타협하거나 때로는 윽박지르거나 녀석을 만족시켜주거나 하며 녀석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심리학적으로는 통합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당장 녀석과 잘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녀석을 알아간다. 나비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못 견뎌 하는지, 무엇에 짜증을 내고 무엇에 슬퍼하는지를 알아가며 나를 통제하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비, 나씨, 나디 등등 내 안에 다양한 주체들이 숨어 있었음을 알아간다. 처음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절망스럽기만 했으나 지금은 공황으로 인해 나비를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 고맙기도 하다. 어쩌면 공황은 나비의 언어였을 것이다. 말 못하는 나비가 나 A에게 몸으로 전하는 언어. 나 여기 있어? 나 괴로워. 나는 한계야. 나를 좀 쉬게 해줘. 예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비가 표현하고 있었으나 내가 무시하던 그 말. 공황으로 거칠게 표출되고서야 간신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 그 격한 언어에 나는 간신히 멈춰섰다. 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나비를 알아차리고 잘 다독이며 지냈다면 더욱 좋았으련만. 하지만 그것은 가정일 뿐이다. 공황이 없었다면 나는 영영 내 안에 나를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를 알고 나와 살아가는 과정. 계기는 공황이었다. 쓸모없는 시간. 몇 년 전에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소개팅이 늘 그렇듯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커피를 마셨다. 흔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다가 흔하디 흔한 여행 화제로 이어졌고 그녀는 흔하되 흔하지 않은 여행 경험을 얘기했다. 언젠가 그녀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단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빨래가 마르는 풍경을 지켜봤단다. 젖은 빨래가 빳빳하게 마를 때까지 몇 시간이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한다. 젖은 천에 와닿는 햇볕과 눅진한 제주도 바람과 서서히 뻣뻣함을 찾아가는 수건과 필사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그녀의 풍경이 그려졌다. 그렇게 쉬어야 했던 그녀의 고됨이 짐작되었고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녀의 시선이 부러웠다. 백수 생활을 하며 나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도록 집에서 계속 쉬었다. 어느 월요일 나는 햇살을 받으려 창문을 열었다. 창턱에 걸터앉아 바람을 맞고 있으니 고양이가 올라와 곁에 자리를 잡는다. 손으로는 고양이를 쓰다듬고 눈으로는 창밖을 향한다. 옆집 옥상에서 빨래가 마르고 있다. 옷걸이에 걸린 티셔츠는 어깨춤을 추듯 바람에 흔들린다.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지 따위에 쓸모있는 고민을 눌러담고 빨래가 마르는 풍경을 오래도록 지켜본다. 조금씩 수분이 빠져나가 티셔츠의 흔들림은 경쾌해진다. 바람이 더 강해져서 그런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려면 어떠한가. 티셔츠는 마르고 있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의도가 있는 행동이 아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함이 아니고 피로한 심신을 달래려 함이 아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멍때리기이다. 진짜 휴식이다.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쳐왔다. 나는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였고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 했다. 내 아이디어는 때로 쓸모가 있었고 때때로 쓸모가 없었다. 그런데 성공의 기억은 휘발성이라 쉬이 사라지고 실패의 기억은 진득하게 남는다.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별론데? 라는 피드백에 무너지고 다시 바득바득 갈면서 준비한 아이디어가 너 인턴 때보다 퇴보했어? 라는 말에 무너지고 밤을 새워 준비해간 아이디어가 한숨과 찡그린 미간이라는 답에 무너지고 나의 노력은 부질없이 흩어졌고 상대의 말은 단단하게 내 안에 남았다. 이겨내고 싶었다. 팀장을 넘어서고 싶었다. 쓸모있는 인간이고 싶었다. 대리님 신발 짝짝이 아니에요? 언젠가 저녁 식사를 먹으러 나올 때쯤 내 신발을 본 동료가 말했다. 내려다보니 왼쪽은 검은 스니커즈, 오른쪽은 갈색 단화였다. 저녁이 되도록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 옆에 메모지에 업무 아이디어를 끄적대며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업무를 걱정하고 출근길에도 업무를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내내 업무를 생각하느라 아침에 무엇을 신고 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양발에 닿는 감각의 차이를 느낄 여유가 없었다. 헛웃음이 나왔다. 절박하여 다른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사물 하나를 오래 집중해서 보면 주변이 뿌옇게 흐려지듯이 절박하여 업무도 생활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쉼에 있어서도 쓸모를 생각하기만 했다. 생산적인 취미 따위를 하며 쉬었고 인간관계를 위해 사람을 만나며 쉬었다. 마냥 쉬더라도 그 쉼에는 명분이 있었다. 월요일 아침 10시에 회의가 있다 치면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전에는 쉰다. 주말 오후에 집중해서 일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다. 일하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오전에 2시간쯤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마음 한편에는 이 정도 쉬고 나면 일이 더 잘 되겠지라는 생각과 쉬는 가운데 무언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뒤섞인다. 쉼은 그 자체로 쉼이 아니라 다시 뛰는 것을 전제로 한 쉼이었다. 백수가 되어서 다 내려놓고 쉬자고 마음먹었어도 나는 불안하여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달까지 이런 걸 알아보고 저런 걸 알아봐야지. 그 다음 달에는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이런 것을 해보고 저런 것을 해보자 운운. 그리고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보며 자괴감에 빠지고 또 나를 싫어하여 보채고 있었다. 계획을 다 뒤엎었다.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 애쓰는 짓을 그만두고 쓸모없는 생활을 해보기로 마음을 다졌다. 굳이 계획이라면 어깨가 뭉칠 정도의 행동이나 마음씀을 하지 않기로 한다. 아니, 마음도 다잡지 않기로 했다.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하되 해야 하는 것은 최대한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생기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다. 퇴직금이 절반 이상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자. 나라는 녀석은 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다. 3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밟아왔으니 내 안에는 좋든 싫든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나의 관성을 믿고 나를 내버려 두었다. 저녁 즈음에 옆집 옥상을 다시 바라보았다. 빨래는 없고 빨랫줄 너머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의 빛깔이 붉음을 중심으로 풍성해지다가 가뭇해졌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을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아름다울 수도, 우리 일상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했을 뿐이다. 노을은 그저 노을이다. 무엇이 되려고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제가 좋아하는 스크래처 위에 앉아 졸고 있었다. 녀석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하여 가르릉가르릉 소리를 낸다. 고양이는 더 나은 고양이가 되려 애쓰지 않는다.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교를 연습하지 않는다. 다시 열심히 놀기 위해 재충전하지도 않는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쉰다. 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그저 고양이다. 고양이의 쉼은 그저 쉼이다. 어쩌면 나의 쉬는 시간은 짐승에 가까웠을 수도 있겠다. 아니, 짐승을 닮았기를 바란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할 수 있기를.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아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수 있기를. 불안히 쉼을 좀먹지 않기를. 쉼이 결과적으로는 쓸모가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그저 쉼을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다. 말랑말랑한 어깨를 하고 느슨한 마음을 하고 최대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빨래를 오래도록 바라보던 그녀처럼. 고통은 비교급이 아니다. 한때 교통사고가 나길 간절히 바란 적이 있다. 과거에 회사 생활을 할 적에는 밤늦게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새벽 서너 시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사고가 나는 상상을 하곤 했다. 쾅! 하고 어딘가에 부딪혀서 입원하면 내일 회의에 안 들어갈 수 있겠다는 바람이었다. 밤새 생각해보아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의 백지를 가져갈 수 없으니 형편없는 아이디어나마 정리해놓고 나면 다음날 회의에서의 내 모습이 그려졌다. 나는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방향을 설명하느라 말이 꼬일 것이고 말을 더듬으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질 것이다. 팀장과 다른 팀원들은 한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것이다. 나는 얼굴이 벌개질 것이다. 그렇게 아이디어 대신 부정적인 망상을 하다 보면 새벽 4시. 집에 가서 옷은 갈아입어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그 흔한 교통사고 한 번 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한민국 택시기사들은 베테랑 운전자다. 언젠가 또래 동료와 술을 마시며 이 이야기를 하자 그가 말했다. 나도 그런 적 많아. 친한 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가 말했다. 지금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후배 직원과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가 한숨을 쉬며 먼저 말했다. 교통사고 나서 한 달 정도만 쉬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은 광고계 모두의 워너비인 걸까? 이후에 회사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당황한 나는 연차를 써서 쉬다 돌아왔고 그 사이 회사에 소문이 돌아 죄다 내 상태를 알고 있었다. 다시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다른 부서 직원이 내게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공항 왔다면서요. 그는 말을 이었다. 저도 공항인데. 복도에서 마주친 옆 팀 동료도 말을 걸었다. 저도 공항 때문에 이전 회사 그만뒀어요. 며칠 후 이전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공항이라며? 괜찮아? 나도 요새 스트레스 때문에 안면마비 왔었어.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업계 친구도 말을 했다. 나도 광고주 때문에 미치겠다. 바지 뒷주머니에 항상 검은 봉지 챙겨 다녀. 언제 공항이 또 올지 몰라서. 아프고 보니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만 유달리 아픈 게 아니었다. 다들 괴로움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위안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다. 나의 아픔이 다들 겪는 흔하디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게 서글펐다. 남들은 그럭저럭 버티고 사는데 내가 유난 떨고 있는 건가? 라는 마음도 들었다. 괴롭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버텼던 이유도 그러한 마음 탓이다. 바보 같은 마음이었다. 모두가 아프니까 나도 참아야 되라는 마음이 나의 아픔을 돌아볼 기회를 날려버리게 했다. 너만 아픈 거 아니니까 참고 일해. 혹은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그래도 우리 회사는 다른 곳에 비해 양심적으로 대해주잖아. 라고 말하며 타인의 아픔을 평가하고 절하하는 상사의 태도와 내 아픔을 돌보지 않은 나의 태도가 무엇이 다를까? 왜 내 스스로 나의 아픔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었나? 모든 아픔은 각자에게 있어 최대치의 아픔인데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치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인데 나는 자기 객관화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나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남과 나를 비교하고만 있었다. 자신과 한 발 떨어져서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객관화가 아니다. 그저 비교이자 자기학대다. 빈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외국으로 자원활동을 다녀온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참 행복한 거지. 보고 있으면 내 삶에 감사해지더라. 나는 그 말이 참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견주어서 위안으로 삼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비교급으로만 생각하는 태도. 나의 태도도 그러했을 것이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의 아픔을 비하하는 마음. 다만 나는 위안 대신 자학을 얻었을 뿐이다. 고통을 비교하는 태도를 이제 겨우 그만둔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파라는 태도를 갖겠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아픔 중에 나의 아픔을 제일 위에 놓으려 함이 아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그 누군가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이고 나의 아픔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임을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아픔을 내가 돌보고자 애쓰고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에 휘둘려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짓을 그만두고 각자의 주관적인 아픔을 존중한다. 그만큼 나의 아픔을 존중한다. 나의 아픔을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서야 나는 회사 동료들의 아픔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저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저마다 최대치의 아픔을 견뎌내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인내에 응원을 보내고 나의 멈춰섬에 응원을 보낸다. 혈중 칭찬 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은하 영웅전설이란 소설을 아시는지? 수백 년 후의 우주를 배경으로 은하제국과 자유행성 동맹 간의 전쟁을 다룬 SF 대하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 한 명은 자유행성 동맹의 군인인 양웬리인데 그는 절대 지지 않는 전쟁 천재이자 아마추어 역사학자이자 나사가 하나쯤 빠진 듯한 게으름뱅이였다. 그는 기발한 전술로 매번 적을 쳐부수었지만 빨리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하기를 꿈꾸었다. 중2병 소년이 동경할 법한 캐릭터였다. 사춘기였던 나는 책을 몇 번이고 읽으며 양웰리의 나를 이입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양웰리의 능력이나 태도만을 동경한 건 아니었다. 양웰리가 농담을 던지며 가볍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에서도 쾌감을 느꼈지만 다른 장면에서도 나는 종종 마음이 우쭐해지곤 했다. 제발 전장에 나가주게. 자네는 무적의 양웬리가 아닌가. 소설 속 정치인들은 전쟁 영웅인 양웬리를 견제하여 청문회로 꼬투리를 잡으려 했는데 급작스레 적이 침입하자 태도를 바꾸어 양웬리에게 전장에 나가달라고 간청했다. 모두가 양웬리를 필요로 했고 양웬리는 뾰로통한 마음으로 전장에 끌려나갔다. 나는 그의 능력을 동경하는 만큼이나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동경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절실한 반응들.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리에 나를 이입하는 것이 나의 쾌감이었다. 얼마나 인정이 고팠으면 그랬을까. 누군가에게 말하면 얼굴이 살짝 밝아질 법도 하다. 사춘기 소년이 거대한 히어로를 상상하며 초라한 자신을 감추는 것을 뭐라고 하겠냐만 머리로 이해하려 해도 부끄러움은 올라온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지점은 이후로도 중2병적인 인정 욕구가 여전했다는 점이다. 대학교 때 교양 과목으로 문예창작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다. 교수님은 시조시인이었다. 언젠가 시 창작 과제를 내주었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썩 괜찮은 시를 제출한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으로 향했다. 교수님은 제출 과제 중에 잘된 시를 파워포인트로 띄워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감상을 풀어냈다. 습작 시를 하나씩 소개하며 이 구절 너무 절절하게 아름답네요. 라는 둥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수업이 끝날 무렵이 되어도 내 시는 소개되지 않았다.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시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찰나 교수님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가 있어요. 정말 너무 좋은 시예요. 라며 장표를 넘기는데 나의 시였다. 기뻤다. 아니, 부사가 더 필요하다. 정말 매우 굉장히 아주 극도로 기뻤다. 일어나서 어깨춤을 추며 노래할 만큼 기뻤다. 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양웬리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최고였다. 중2 때 양웬리에 이입해서 공상으로 자위하던 마음을 충족받는 순간이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에 교수님은 나를 불렀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본격적으로 시를 배워서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재능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었고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나는 양웬리가 그러했듯이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해서 가는 거다라는 뉘앙스를 보이려 겉으로는 무표정하고 시크하게 네, 그렇게 하죠. 라고 답했다. 그게 능력자니까. 진짜 능력자는 굳이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 안의 중이는 만세삼창을 외치고 축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인정에 이끌려 시조를 배우고 문단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내 직업의 시작도 칭찬과 인정에서 비롯되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나는 여기저기 인턴십을 기웃거렸고 한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팅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선배들은 다들 풍기는 분위기가 남달랐고 나는 따라가려 발버둥을 쳤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리저리 카피를 쓰며 밀어붙이는 와중에 무언가 얻어걸렸다. 광고주가 내가 쓴 라디오 광고 카피를 선택했단다. 역시나 마음속 중이는 춤을 추고 있었다. 만세! 나는 재능 덩어리일지도 몰라. 난 광고에 재능이 있나 봐.
나는 우쭐해졌고 그 우쭐함에 이끌려 광고판에 들어서게 되었다. 나의 길은 인정의 길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칭찬해주는 무언가를 계속 따라다녔다. 나는 칭찬에 굶주렸다. 대단한 사람이고 싶었고 칭찬은 나의 대단함을 입증해주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길 바라면서도 대단한 사람이길 바라는 내 마음을 몰랐다. 자기만족을 위하여 일한다고 남에게 말하고 다녔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아니었다. 칭찬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모르는 채 나는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어 갔다. 연차가 쌓여가며 칭찬이 말랐다. 젠장, 더 열심히 해야 돼. 스스로를 채근하며 열심히 일했다. 노력했다. 그런데 안 됐다. 칭찬은 줄어들었고 간혹 시니컬한 상사와 일할 때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늘어갔다. 인정과 칭찬이 줄어들면서 칭찬 중독은 칭찬 금단으로 나아갔다. 칭찬 금단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의미다. 간헐적으로 칭찬을 들으면 의심을 했다. 이번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훌륭해. 이렇게만 가자. 팀장이 나를 칭찬해도 나는 그 칭찬을 믿을 수 없었다.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내가 의기소침해하니까 가짜는 아이디어를 두고 괜히 칭찬을 하나? 나에게 미안한 감정을 칭찬으로 해소하려고 하나? 감정적 지지가 필요한가? 본인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저러나? 칭찬을 베풀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나? 마음이 비뚤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칭찬을 바라고 있었지만 어떤 칭찬도 믿을 수 없었다. 칭찬으로 살아가다 칭찬이 끊겼을 때 나는 삽시간에 쪼그라들었다. 지난날의 칭찬 중독은 무엇이었을까?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이다. 칭찬이 없으면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여기고 있기에 남의 칭찬으로 스스로의 초라함을 부정한다. 이 지점이 나다. 양웬리 흉내를 내려하는 중2병인 나. 오래도록 쉬면서 겨우 나는 내 안의 양웬리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나에게 나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 칭찬에 무심해지는 연습을 해야 할까? 아닌 듯하다.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할지라도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답일 수 없다. 적당한 수준의 탄수화물을 유지해야 한다. 남들이 그러하듯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칭찬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칭찬의 양이 널뛰는 게 문제다. 나의 혈중 칭찬 농도를 적정선으로 맞춰야 한다. 밖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아봤자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밖에서 칭찬을 바라는 한 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기 위해 계속 내 스스로를 학대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칭찬한다. 우쭈쭈쭈. 더가 잘한다. 잘했어. 설거지를 제때 끝내놓은 나를 칭찬하고 고양이와 하루 30분 놀아주는 나를 칭찬한다. 수건을 결대로 맞춰 정리하는 나를 칭찬하고 매일매일 수영장에 가는 나를 칭찬한다. 업무 칭찬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종류를 다양하게 넓힌다. 유치한 말장난 같지만 나의 내면은 이미 유치하다. 겉은 자랐지만 속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 중2병에 맞는 방법을 찾을 따름이다. 내 안에 양웬리를 조금씩 내놓는 연습을 한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시크하게 답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즐기려 노력한다. 멋있어 보이는 대답이 아니라 솔직한 대답을 한다. 그치? 나 칭찬받을 만했지? 칭찬 더 해줘. 라는 식으로. 아, 역시나 글로 옮기려 하니 부끄러워진다. 이 부끄러움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멋진 나를 보여주는 것을 줄이고 솔직한 나를 드러내려 노력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인정 욕구에 대해 이해하고 그 욕구를 적정한 선에서 충족시켜주려 노력하는 나. 그런 나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나를 칭찬한다.